여러분 안녕하세요. 몇 달 전 어처구니없게 발길질을 당한 38살 여자입니다. 여러분은 발길질이란 단어를 들으셨을 때 어떤 느낌이셨나요? 당연히 유쾌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뭔가 무시를 당하는 것 같고 온갖 조롱과 멸시를 받는 듯한 기분이셨을 거예요. 그런데 전 저런 발길질을 남도 아닌 바로 손아래 똥소에게 당하고 말았습니다. 아마 지금 들으시면서도 에이 설마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그 설마가 저에게는 현실이었던, 참으로 저를 멸시하고 조롱하던 동소와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무남 동력 외동딸로 사업가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특히 엄마가 일찍 돌아가신 탓에 아버지는 애미 없는 자식이란 손가락질 받지 않게 하려고 남들보다 더 엄하게 그리고 강하게 키우셨어요. 그렇게 어느덧 전 성인이 되었고 아버지 회사에서 일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인테리어 소품을 제작하는 중소기업을 운영하셨는데 제가 가업으로 물려받기를 바라셨거든요. 그리고 회사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죠. 당시 남편은 홀어머니를 모시며 남동생의 학비까지 대주는 상황이라 모아놓은 돈이 한 푼도 없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남편의 사람 됨됨이가 바르고 좋다며 아무것도 안 따지고 흔쾌히 결혼을 승낙해 주셨습니다. 저 역시도 남편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고 예비 시모는 저를 보자마자 손을 덥석 잡으시면서 반겨주셨죠. 아유 반갑다 반가워. 얼굴에 키티가 이렇게 잘 흐르는 게 딱 부잣집 딸내미 티가 나는구나. 난 저놈이 숫기가 없어서 걱정했는데 어디서 이런 돈 많은 집 딸내미를 물어오는 재주가 있었나 몰라. 예비 시모는 너무 좋아 죽겠다는 듯 잔뜩 흥분해서는 침까지 튀어가며 따발종처럼 말을 이어갔습니다. 있잖니, 남들은 부잣집 며느리 얻어서 호강하겠다고 옆에서 호들갑들을 떠는데 아휴, 난 그런 거 별 관심 없다. 그냥 네가 챙겨주는 돈 잘 쓰고 부족하면 말아마. 근데 내가 지금 사는 집이 딱 합고만 같거든. 그게 참 너랑 급도 안 맞고 네 얼굴에 똥칠하는 것 같아서 미안하더라고. 그래서 저번에 내가 괜찮은 아파트 하나 받은 게 있는데 거기 한번 가보자. 네가 맘에 들어야 나도 며느리가 해준 집에 편하게 들어갈 거 아니냐. 그때였습니다. 옆에 있던 남편은 더 이상 못 들어주겠다는 듯 제 손을 잡고 있는 예비 시모를 떼어내고는 호통을 쳤어요. 어머니, 진짜 왜 이러세요? 그런 거 바라지도 마시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런 몰상식한 행동을 하면 어떡합니까? 제발 제가 부끄럽지 않게 좀 해주세요. 남편은 제가 다 무안할 정도로 화를 내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남편에게 마구 삿대질을 해대는 예비 시모의 모습은 혀를 내두르게 만들었네요. 야 이놈아, 너야말로 지금 나한테 뭐 하는 행동이냐? 이날 여태껏 넌 고작 푼돈 몇 개 더 줘봤냐? 그리고 내가 세아가한테 얘기하는 건데 왜 네가 옆에서 나서서 참견이야? 너야말로 이제 부잣집 들어간다고 애미도 눈에 안 보이냐? 그걸 보고 있자니 남편이 어떤 대우를 받고 살아왔는지 눈에 훤히 보이더군요. 그리고 저렇게 헛바람이 잔뜩 들어간 예비 시모에게는 처음 뵙는 어려운 자리였지만 앞으로를 위해서라도 말씀드려야겠다 싶어 어렵게 입을 뗐습니다. 어머니, 죄송하게도 전 어머니한테 돈 드릴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이에 예비 시모는 무슨 소리 나는 듯 저를 빤히 보시더라고요. 어머니가 오해하신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월급쟁이라서요. 그리고 저희는 집 얻을 돈도 없어서 그냥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원룸에서 같이 살려고요. 그것도 그나마 아버지 명이라서 매달 월세 드리고 있어요. 뭐야, 원룸? 아니, 니네 아버지는 나 결혼하는데 집도 안 해주신다니? 아, 너 형제도 없다면서. 아니, 그래도 그동안 네 이름으로 해두신 재산은 있을 거 아니냐? 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그런 건 전혀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때 예비 시모의 표정이란 그야말로 똥이라도 씹은 듯 했어요. 그래도 예비 시모는 나중에 회사는 물려받을 거 아니냐면서 얼른 아버지한테 잘 말씀드려보라고 하는데요. 나중에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저희 힘으로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처럼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어디선가 큰 소리가 나며 웬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 우르르 쳐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사무실 집기를 닥치는 대로 때려부시며 저와 남편을 찾더군요. 남자들은 우리를 제외하고 직원들을 모두 밖으로 내쫓았어요. 그리곤 한 남자가 저희 앞에 웬 서류들을 던지더니 듣도 보도 못한 말로 협박을 해대는 겁니다. 당신들은 여기 대표네 딸 보고 맞지? 오늘부터 사장 바뀌었어. 나 돈 주는 사람이 당신네 좀 안 보이게 치우라고 하는데 이거 서류 확인하고 얼른 나가. 내가 인내심이 없어서 올해는 못 기다려. 그리고 알지? 허튼 수작이라도 부리면 그냥 그 자리에서 못 볼 걸 보는 거야. 저희는 그 남자가 던진 서류를 살펴봤습니다. 떨려서 글자가 눈에 들어올 리도 없었지만 아버지의 사인과 회사 인감까지 찍혀있는 서류에는 분명히 회사를 넘긴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런데 더 이해가 안 되는 건 회사 명의의 대출금까지 아버지가 책임진다는 거였습니다. 그 즉시 당장 회사를 나와 그 길로 변호사 사무실로 찾아갔어요. 변호사는 사인과 회사 인감이 찍힌 서류는 법적 효력은 있지만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다 아버지께 부의하게 되어 있어서 진위 여부를 따지려면 아버지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아버지가 사기나 도용을 당한 확률이 높다고 했어요. 하지만 아버지와는 다시 돌아오겠다는 문자를 받은 것 말곤 아예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이라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네요. 오발되었고 가진 것 없는 우리는 여간에 달방을 끊어 살았습니다. 그리고 돈이 되는 일이라면 막노동이던 공장이던 가리지 않고 달려들었죠. 정말 악착같이 살았어요. 그러다 정말 오랜만에 시동생에게 연락이 왔어요. 결혼 날짜를 잡았다면서 예비 신부와 인사를 하고 싶다더군요. 당연히 시모도 오시는 자리라 오랫동안 연락은 안 했던 저는 마음이 불편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약속한 날이 되었고 신입 식구들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시동생은 남편과 저를 반겨주었지만 시모는 쳐다보지도 않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더 황당한 건 예비동서였어요. 고개만 까딱하더니만 무표정으로 저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싹 훑어보는 거예요. 마치 제 옷차림에 대해서 평가하는 듯 말이죠. 형수님, 저랑 결혼할 사람이에요. 부잣집에서 공주님처럼 자라서 세상 물정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도 싹싹한 사람이니 앞으로 형수님이 많이 가르쳐주세요. 시동생의 말이 끝나자마자 시모는 더욱 화를 냈습니다.
가르치긴 뭘 가르쳐. 너 허튼 소리 하지 말어라. 그래도 여기 새애기는 잘 배운 집안이라 이것 봐라. 맨날 나 만날 때마다 돈 봉투도 챙겨오고 백화점 가서 옷도 사주고 얼마나 잘 배웠는지 돈 있으면서도 인색하게 하던 누구랑 비교만 된다 난. 시모는 저 들으라는 듯이 말씀하시는다. 예비동서는 시모를 말리는 신용을 하며 말하더군요. 아, 어머님. 형님 처음 뵙는 자린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민망하잖아요. 이제 절 봐서라도 형님에 대한 노여움은 그만 푸세요, 어머님. 그래, 그래. 내가 오늘 날이 날이니만큼 그냥 좋게 넘어가마. 어쩜 이리 쿵짝에 잘 맞는 두 사람이 만났는지 시모가 예뻐할 만하더라고요. 남편도 속으로는 그런 시모의 행동이 못마땅했는지 앉아서 술부터 들이키더군요. 그리고 금세 치기가 올랐는지 구벅구벅 졸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얼른 한술 뜨고 남편이랑 나가야겠다 싶어 한 접시 두 접시 비우고 있는데 예비동서가 말을 걸었어요. 형님, 많이 배고프셨어요? 누가 뺏어먹을까봐 엄청 허겁지겁 드시는 것 같아요. 부족하면 제가 더 시켜드릴 테니까 마음 편하게 천천히 드세요. 하긴 여기 식당이 좀 비싼 데라 아마 평상시 드시던 것보단 훨씬 맛은 있을 거예요. 그쵸, 형님? 속으로 보자 하니 이제는 날 걸신 들린 거지 취급하나 싶어 먹던 숟가락을 내리고 쳐다보고 있는데 이어지는 말은 더 기가 찼어요. 아, 형님, 제가 민망하게 했나 봐요. 아, 죄송해요. 천천히 많이 드세요. 그런데 이렇게 직접 형님 보니까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라면 아빠가 회사 말아먹고 나 몰라라 하고 도망가면 되게 막막할 것 같은데. 어머님 말씀대로 형님은 독사같이 생겨서 버티고 사시나 봐요. 진짜 형님 되게 세 보여요. 그래서 공장도 다니고 하나 봐요. 전 그냥 매일 울기만 할 것 같은데. 아, 제가 형님한테 많이 배워야겠어요. 음식을 제 앞에 놔주며 이런 소리나 짓거리는 예비동서를 보니 시모랑 둘이 얼마나 절 씹어대며 낄낄댔을까 싶더라고요. 전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저희 집 얘기를 많이 했나 봐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도망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머니, 저희 아버지 생각 좀 그만하세요. 왜 이렇게 집착하세요? 그리고 아직 결혼한 건 아니니까 그냥 그쪽이라고 할게요. 내가 그렇게 부러우면 얼마든지 가르쳐 줄게요. 내일이라도 우리 공장 와볼래요. 시모는 잔뜩 못마땅한 표정으로 저를 쏘아보시더군요. 저도 감정을 주체 못할 것 같아 잠시 화장실에 간다고 하고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런데 마침 기다렸다는 듯이 예비동서가 저를 따라 나와 팔짱을 끼고 다가왔어요. 그리고 온몸을 베베 꼬며 이렇게 콧소리를 내는데요. 형님, 제 결혼식에는 안 오실 거죠? 우리 아빠가 많은 사람이 남의 잔치집에 오면 재수 없다고 걱정이 많으세요. 그런데 아주버님 정도는 제가 이해해 드릴게요. 남편이 좋아하는 형님이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데요, 형님. 제 결혼식 날 저희 집 체면도 있으니까 옷 좀 제대로 된 거 걸쳐서 보내세요. 보는 눈이 많아요. 아까 아주버님 보니까 좀 꼬질꼬질한 게 달빵 사는 사람 티가 나요.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라는데. 제 마음 이해하시죠? 그럼 부착 좀 드릴게요. 그리고 그녀는 저한테 고개를 까딱하고는 자리로 돌아가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쳐다보고 있는데 이어지는 시동생의 행동은 정확스럽기까지 했습니다.
마치 이 상황을 다 알고 있었다는 듯 말했어? 안 온대? 하는 입모양이 보이더군요. 예비동서가 손모양으로 맞다고 사인을 보내자 시동생은 다행이라는 듯 웃고는 이내 시모에게도 손가락으로 X표를 그리며 안 온다고 전달해 주더라고요. 그제서야 결국 이 자리는 인사는 핑계고 돈 좀 있는 예비동선의 사돈어른이 저 때문에 언짢아 하실까봐 절 결혼식에 참석시키지 않으려고 만든 자리라는 걸 알았습니다. 시모는 원래 돈에 환장한 사람이니까 그렇다 쳐도 남편이 등록금까지 내주며 공부시킨 시동생이란 놈도 저 정도밖에 안 된다니 참 배신감마저 들더군요. 그리고 남편이 이 사실을 알면 얼마나 속상하고 자존심이 상할까 싶었어요. 여보, 아무래도 난 결혼식엔 못 갈 것 같아. 공장에 일감이 하도 많아서 나 하나라도 빠지면 큰일 난다고 하도 난리야. 동서한테도 내가 미리 얘기는 해뒀어. 그랬더니 먹고 사는 일인데 어쩌겠냐며 이해한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당신 혼자 가서 내 몫까지 많이 축하해주고 형 노릇도 멋지게 하고 와. 저는 시동생의 결혼식을 며칠 앞두고 남편에게 이렇게 둘러대고 남편만 보냈습니다. 제가 망한 집 자식이라고 인정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루라도 돈 한 푼 더 버는 게 훨씬 나았으니까요. 그렇게 이양물고 살다 보니 드디어 2년간의 여간 달방 생활을 끝낼 수 있게 됐어요. 작은 15평짜리 연립 전세였지만 주방도 있고 방도 있고 욕실도 있는 집다운 집에서 살게 된 것만으로도 이미 부자가 된 것만 같았죠. 그런데 시무는 이사가 끝나자마자 막무가내로 날짜를 잡더니 예정에도 없던 시동생 부부까지 끌고서 연립에 찾아왔습니다. 예, 이사를 하면 그래도 시애미한테는 한번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니? 내가 이렇게 일일이 가르쳐줘야 넌 알아듣니? 시모는 저를 보자마자 건수 하나 문득 싸대더라고요. 아, 어머니, 오랜만에 봤는데 왜 그러세요? 안 그래도 이 사람이 연락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미우자고 했어요. 남편은 제게 신경 쓰지 말라는 듯 링크를 하곤 시댁 식구들과 거실로 갔어요. 거실은 소파 대신 바닥에 담요를 깔고 사용을 했었는데요. 동서는 담요를 보고는 살짝 인상을 쓰더니 못 앉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냥 집 구경이나 하겠다며 이리저리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다. 싱크대를 둘러보던 동서가 갑자기 낄낄대는 겁니다. 싱크대에 뭐가 있나 싶어 얼른 가보니 동서는 배를 잡고 웃으면서 말했어요. 아, 형님, 이 싱크대 장식품이죠? 이거 제가 갖고 놀던 장난감이랑 너무 똑같아서 놀랬잖아요. 형님도 이런 거 갖고 놀지 않았어요? 예전에 돈 좀 있다고 하는 집에는 하나씩 다 있었는데. 물도 나오고 진짜 싱크대 같네요. 깜빡 속을 뻔했지 뭐예요? 진짜 주방은 어디 있어요? 저 주방 좀 구경시켜주세요. 동서, 보자 하니까 진짜 몰라서 그러는 거야. 알았어요. 농담한 거 가지고. 형님 좀 예민하신 것 같아요.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어. 그 나이 되도록 못 배웠으면 이젠 좀 알아서 배워. 무슨 한두 살 먹은 애도 아니고 30이나 훌쩍 넘은 사람이 하는 행동이라곤 이죽거리는 것밖에 더 있어? 차라리 책 좀 읽고 나한테 논리적으로 말해봐. 이렇게 대놓고 나 무시하려고 드는 거 되게 유치하고 웃어. 그리고 콧소리 좀 내지 마. 아니면 코 좀 풀든가. 앵앵거리는 소리 듣기 싫어서 구역질이 날 지경이야. 조금 전만 해도 배를 잡고 웃던 동서는 이내 얼굴이 굳어지더군요.
왜? 할 말 있어? 자, 그럼 어디 지금처럼 무식하게 말고 논리적으로 얘기해봐. 내가 평가해줄게. 동서는 어지간히 기분이 나빴는지 씩씩댔는데요. 그래도 논리적으로 말은 못하겠는지 입도 뻥끗 못하더라고요. 혼자 한참 그러다가 등을 획 돌려 콩콩 발소리를 내며 현관문을 열고 나가버렸네요. 덕분에 집들이 같지 않은 집들이는 일찍 마치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대체 동서와는 언제까지 이렇게 지낼까 싶은 게 참 생각만 해도 피곤하더군요. 내가 윗사람이니 참자 싶다가도 그게 어디 말처럼 쉽나요? 그나마 남편이 시모 생신 명절 외에는 왕래를 하지 않으려 하니 그나마 다행이었죠. 남편에게도 고마웠고요. 시모 생신을 며칠 앞둔 날 시모는 난데없이 이번에는 며느리들에게 생신상을 받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늘 식당에서 밥만 먹고 헤어졌는데 친척들까지 부르신다고 하니 그 많은 음식을 언제 다 하나 싶은 게 참 난감하더군요. 그런 저를 보고 남편은 일 마치고 얼른 가서 절 도와준다고 이번 한 번은 직접 차려드리자고 설득했네요. 그렇게 시모 생신날이 되었습니다. 미리 집에서 몇 가지 음식이라도 준비해 놓으려 했지만 야근이 계속 있던 탓에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때문에 당일날은 그야말로 걱정이 태산이었죠. 게다가 몸 어딘가가 고장이 났는지 계속 어지러워서 가서 음식이라도 할 수 있으려나 싶더군요. 빨리 끝내고 병원이나 가자 하는 마음으로 시모 집에 도착했습니다. 오랜만에 마주한 동서는 떨떠름한 표정으로 제게 고개 한번 까딱하고는 거실에 앉아 친척들과 희덕거리기 시작했어요. 역시나 생각대로 동서는 음식을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대충 어른들께 인사드리고 주방으로 들어서자 웬일로 시모는 제가 신경이 쓰였는지 동서에게 주방에 가서 간이라도 맞춤에 도와주라는 눈치였어요. 그렇게 혼자 주방에서 음식을 하기 시작했네요. 먼저 전을 부치려고 하는데 기름 냄새가 원체 역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시계를 보니 곧 남편이 올 시간이 다가와 좀 버티면서 해보기로 했어요. 기름 냄새를 꾹꾹 참아가며 전에 부치고 있는데 어느새 동서가 옆으로 다가와서는 전을 하나 집어먹어보는 겁니다. 하지만 이내 퇴하고 뱉으며 인상을 잔뜩 찌푸렸어요. 아우 형님 너무 짜요. 이런 거 걔도 안 먹어요. 아 오늘 어르신들 입맛 다 버렸나. 그럴 리가 없는데 싶어 저도 전을 하나 집어먹어보니 간은 딱 맞더라고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하나도 안 짜고 간이 맞는데. 그럼 동서가 와서 해. 아, 이런 것도 하던 사람이나 하는 거죠. 전 이런 거 아니에요. 형님이나 해요. 동서, 지난번에 내가 좀 배우라고 했지? 지금 가르쳐 줄 테니까 와서 해. 여기 뒤집개 짚고 해봐. 저는 뒤집개를 동서 손에 쥐어주었고 동서는 싫다며 냅다 저를 뒤로 밀쳐냈어요. 그 탓에 안 그래도 계속 어지러웠던 저는 그만 뒤로 넘어지며 쓰러지고 말았네요. 눈앞도 뿌얘지는 게 온몸에 기운이 쭉 빠져 꿈쩍도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반응이 없자 동서는 제 옆구리를 발로 툭툭 차대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뭐 이런 거 가지고 넘어져요. 얼른 일어나요. 형님 진짜 개수작 부리지 말아요. 이거 누가 다 해요. 네. 일어나라고요. 동서의 발길질은 점점 세지기 시작했지만 저는 꼼짝할 수 없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발 안 치워.
막 도착한 남편이 마침 동서가 저에게 발길질을 해대는 걸 본 거였어요. 남편은 동서를 밀치고 얼른 저를 반쯤 일으켜 물을 먹였습니다. 그러자 흐릿했던 정신이 조금 돌아오는 것 같았네요. 남편의 큰 소리에 금세 주방으로 사람들이 다 몰려들었어요. 시모는 동서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동서는 뻔뻔하게도 모르겠다고 내빼버리더라고요. 남편은 우선 병원부터 가자며 저를 부축했습니다. 보는 눈이 있어서 그런지 동서는 도와주겠다며 제 팔 한쪽을 잡는 눈치였어요. 그리고는 저에게 작게 속삭였네요. 형님, 병원비는 있어요? 없으면 말해요. 이자 싸게 쳐서 빌려드릴게요. 저는 어디서 갑자기 그런 힘이 났는지 몸을 돌려 있는 힘껏 동서의 뺨을 후려쳤어요. 동서는 놀라 입을 떡 벌리고는 맞은 뺨을 감싸주더라고요. 그리고 갑자기 흐느끼기 시작하는데 가증스러운 꼬라지를 보자 한 대 더 후려쳐야 속이 풀릴 것 같더이다. 그렇게 손을 올리려는데 갑자기 시모가 제 뺨을 짝 하고 후려쳤습니다. 너 지금 시애미 앞에서 뭐 하는 짓이야? 도망간 네 애비가 그렇게 가르치듯. 망한 집구석 자식, 그래도 내가 품어주려고 했는데 어디서 통서를 후려쳐? 저는 처음으로 압을 쓰고 씩씩대며 시모를 노려봤어요. 시모는 놀랐는지 뒷걸음질을 치더라고요. 어찌나 압을 썼는지 비틀댔고 남편은 저를 들쳐업었습니다. 그리고는 시모와 동서를 향해 소리쳤어요. 어머니는 저한테 아들 노릇 받을 자격 없어요. 이젠 저도 더 안 하렵니다. 앞으로 저희 볼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평생 저현이나 옆구리에 푹 끼고 오래오래 사세요. 남편은 저를 들쳐업은 채 떼기 시작했고 어디선가 앰뷸런스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저는 점점 의식이 희미해져 갔네요.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 눈을 떠보니 병원이었어요. 그런데 거짓말처럼 그렇게 보고 싶던 아버지 얼굴이 보이더군요. 이게 꿈인지 생신지 본관이 안 가는데 곧이어 아버지 옆에 남편 얼굴이 보였습니다. 저는 아버지와 남편을 부르며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이렇게 세 사람이 함께 있기를 저는 얼마나 바래왔는지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없는 동안 정말 울고 싶은 날들이 많았지만 약해지고 못 살아남을까봐 많은 날을 꾹꾹 참아냈었어요. 그동안 참았던 눈물을 그렇게 다 흘려보냈습니다. 몇 년 만에 본 아버지는 그동안 얼마나 고생을 하셨는지 조금 왜소해지고 머리숱도 다 빠져 흡사 대머리 같았어요. 하지만 눈빛만은 전보다 더 강해 보여 다행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담담히 그날의 일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과 동업을 논의하고 투자금까지 오가던 도중 사인과 회사 인감을 도용당한 걸 나중에야 알게 되셨대요. 하지만 이미 회사는 넘어간 상황이었고 도저히 제 얼굴을 볼 수가 없어서 홀로 법적 다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긴 다툼 끝에 그 사람의 죄가 인정되어 아버지는 일부 투자금과 회사를 찾을 수 있었지만 이미 회사는 법인명이 바뀌고 새로운 이사진들이 있던 상황이라 새로 인수를 하는 과정을 거쳐야 했다는군요. 바뀐 회사의 이사진들은 당연히 아버지가 대표 자리로 복귀하는 걸 탐탁지 않아 했다고 해요. 한편 회사 자금이 엉망인 걸 눈치챈 아버지는 비리 수사를 의뢰하게 되었답니다. 결국 이사진들의 횡령이 발각되어 법적 처벌을 받게 되었고 아버지는 회사 자금을 되찾으며 대표직으로 복귀가 결정되셨다고요. 내가 이렇게 다시 돌아오기까지
나라고 포기하고 싶은 적이 없었겠냐. 그래도 우리 사위와 딸만 생각하며 버텼어. 그리고 우리 사위, 내가 사람 참 잘 봤지.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 딸 지켜줘서 고맙네. 그리고 우리 딸 장하다. 잘 살아내줘서 아빠가 정말 고맙다. 우리는 그렇게 다시 함께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큰 병명 없이 단순 가로로 2박 3일 정도 치료하고 태어나게 되었네요. 그동안 시댁에서는 당연히 연락 한 번 없었죠. 우리는 두어 달 정도 회사 복귀를 준비했고 드디어 아버지의 대표 취임식 날이 되었습니다. 남편과 저 역시도 새로운 이사진으로서 인사를 하는 날이기도 했고요. 우리는 함께 차를 타고 가 회사 정문에서 내렸어요. 회사를 둘러보며 취임식 자리를 가고 있는데 갑자기 웬 여자가 아버지 팔짱을 끼는 거예요. 랭랭거리는 소리가 어디서 낯이 익다고 했더니 놀랍게도 동서였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오늘 취임식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저희 아빠도 축하드린다고 꼭 말씀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아버지는 팔을 빼내며 누구냐는 듯 동서 얼굴을 쳐다봤어요. 동서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긴장하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 모습은 처음이라 혹시나 사람을 잘못 봤나 하는 생각도 들었네요. 저 최 이사님 딸이에요. 아버지가 회장님 꼭 뵙고 오라고 하셔서요. 그리고 아버지는 말도 끝나기 전 인상을 찌푸렸고 옆에 있던 보안 요원들은 최 이사라는 말을 듣자마자 동서의 양팔을 하나씩 잡아끌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께 여쭤보니 최 이사는 바로 횡령죄로 처벌을 받게 된 이사진 중에 한 명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참 세상 좁죠. 앞으로 평생 안 볼 것 같은 동서를 이렇게 만나다니. 동서는 안 쫓겨나려고 안다님을 썼어요. 저는 잠시 보안 요원들을 제지하는 손짓을 했습니다. 그러자 팔이 풀린 동서는 다시 아버지 앞으로 쪼르르 달려오더니 아버지의 팔을 잡으며 콧소리를 내며 말했어요. 회장님, 언제 시간 되세요? 제가 식사라도... 동서, 사돈 어른이야. 예의를 갖춰. 술집 여자처럼 맹맹거리지 말고. 눈이 동그래진 동서는 그제야 저와 남편을 알아본 듯 했어요. 동서? 저 최 이사 딸이 네가 말한 그 동서냐? 네 아버지, 세상 참 좁네요. 이런 데서 다 보고. 그럼 그 최 이사가 망한 집 딸은 잔치집 오지 말라고 한 그 사람이겠구나. 나는 도둑놈 집안은 더 불쾌하다고 네가 전해다오. 아버지는 제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남편과 먼저 취임식 자리로 가셨습니다. 동서는 뭐가 갑자기 그렇게 서러운지 땅바닥에 주저앉아 화장이 얼룩덜룩해지도록 몸무아 울더군요. 어디서 나타나는지 시동생은 그런 동서를 달래주었고 역시나 저를 보더니 당황히 하긴 마찬가지였네요. 참 악연이다. 이렇게도 만나고. 아까 아버지 말씀 잘 들었지? 남의 잔치집에 도둑놈 집안이 오면 불쾌하시대. 누구보다 동서가 더 잘할 거 아니야. 당연히 취임식까지 들어갈 생각은 없던 거지? 그래도 서방님은 한 달이 건너니까 조금 전만 해도 취임식에 들여보낼까 했었는데. 예전에 동서가 그랬지.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라고. 아, 니네 남편 오차님이 이게 뭐야. 도둑놈집 사위티가 확 나잖아. 너무 후져 보인다. 앞으로 신경 좀 써. 난 이제 가봐야 하는데 뭐 할 말 있어?
저는 동서가 제게 해주었던 말을 그대로 돌려주었습니다. 동서는 더 크게 울기 시작했고 시동생은 볼낯이 없는지 고개를 푹 떨궜어요. 없는 걸로 하고 가볼게. 근데 여기 더 앉아있을 거야? 동서답지 않게 왜 그래? 담요 위에도 못 앉는 사람이 이런 땅바닥에 앉아있고 참 별일이다. 얼른 일어나서 가봐. 아마 더 앉아있으면 저기 보안요원들이 또 쫓아올지도 모르겠다. 저는 그대로 등을 돌려 취임식을 향해 걸어갔고 곧 뒤에서는 보안요원들이 끌어내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작은 소동이 있었지만 아버지의 취임식은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와 남편 또한 새로운 이사진으로서 정식으로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들리는 소문으로는 최 이사라는 동서의 아버지는 원래부터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투자하는 사기꾼일 뿐이지 전문 경연진은 아니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날 이때껏 땀 흘려 번 돈으로 살아온 게 아니라 남을 등쳐먹은 돈으로 먹고 살아왔던 거죠. 게다가 횡령죄 외에도 여러 죄가 가중되어 형량이 아주 높게 나올 수도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취임식 날 어떻게든 형량을 줄여볼 요량으로 아버지를 찾아온 것 같은데 그게 어디 마음대로 되나요? 죗값은 다 받아야 마땅한 거잖아요. 동선에는 집이며 차며 다 압류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가족들 중 누구 하나 돈 벌려는 인간이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 그 집 사람들이 그냥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다네요. 심지어 시동생마저도 동서의 미의를 더 이상 못 맞추겠다며 연락을 끊고 도망가 버렸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얼마 전 동서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낮부터 술을 마셨는지 이미 혀가 꼬부라져 있는 상태였어요. 그리곤 제게 한다는 말이 뭔지 아세요? 공장에는 어떻게 들어가는 거야? 내가 예전에 가르쳐 준다고 할 때 배우지 그랬어. 그런데 지금은 안 돼. 이미 늦었어. 알아서 잘 살아봐. 그리고 이제 그만 전화해. 이제 우리 남이야. 참 기가 차더군요. 아직도 떠먹여달라는 태도가 정신 차리려면 한참 먼 듯했습니다. 지금까지 들려드린 제 사연 어떠셨나요? 통쾌하셨나요? 사실은 저도 사람이라 동서가 안타까울 때가 있긴 하지만 젊었을 적 고생 사서도 해본다는 말이 있잖아요. 제가 고생을 해보니 확실히 돈의 가치 또한 달라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넓어지더라고요. 그게 동서를 위해서도 맞는 선택인 것 같아요. 전 요즘 도움이 필요한 많은 단체에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봉사활동을 가기도 하고요. 저의 이런 작은 행동이 사회를 더 아름답게 만들었으면 하네요. 혹시나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드신 분들이 있다면 길바닥에도 내쫓겨본 제 이야기를 듣고서 위안을 얻어보시길 바라보겠습니다. 쨍하고 해뜰 날이란 노래가 있듯이 힘든 날이 있으면 찬란한 날을 보상 받으실 겁니다. 그럼 이만 줄이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스스로 어려움을 극복하신 사연자님 그리고 아버님 정말 대단하고 멋진 분들이시네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고난과 시련이 찾아온다고들 해요. 그러니 우리 그 시련들 앞에 무릎 꿇지 말고 사연자님처럼 더 힘내요. 오늘 하루를 살아내보는 건 어떨까요? 그리하면 분명 여러분들에게 더 나은 삶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아요. 그럼 오늘도 썰맘 사연을 통해 더 힘나는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사연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